지난 토요일, 일요일 날 작가 조정래 선생의 아리랑 기행을 1박 2일 안내를 하고 왔습니다. 그때 목이 좀 바람 불어가지고 잠겨서 아직도 그 여파가 있네요. 오늘 이야기 중에 아마 소설 아리랑도 등장을 할 것 같은데, 제가 아리랑 기행은 만주편, 만주 독립운동사 안내하면서 안내를 했고, 그 다음에 이번에 8월에 연해주 독립운동사를 안내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그때 블라디보스토크하고 저 위에 하바로프스크 그곳에 2번 아리랑을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그 아리랑의 시간 배경이 이 태평양 전쟁과 같죠. 그래서 뜬금없는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제가 소개를 한 거고요. 부제로 기업, 추모, 회원, 그리고 미래라고 하는 부제를 달았습니다. 본래 뭐 역사 전공자가 아니지만 역사와 함께 사는 건 벌써 30년이 넘었기 때문에 서당계 3년이면 뭐 하죠? 풍어를 읊는다고 하던데 풍어를 읊게 됐습니다. 좀 나은가요? 네. 자, 오늘 이야기는 물론 이제 역사적으로 태평양 전쟁과 그에 따른 만국의 우리 조선인들의 어떤 삶, 조선인 희생자들이 주제가 되겠지만 이 얘기가 워낙 방대하게 펼쳐질 거라서 좀 귀를 쫑긋하고 들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곳은 교토부의 마이주루시입니다. 그러니까 교토는 이제 오사카 나라 이 간사이 지방의 대표적인 일본의 그야말로 우리나라로 치면 경주, 부여, 공주, 또 서울, 평양 뭐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교토가 내륙에 있지만 교토의 행정구역의 분포는 북동쪽에 북서쪽에 우리 동해를 바라보는 해안가까지 펼쳐져 있습니다. 그곳이 마이주루예요. 근대 시기부터 일본의 해군이 있었던, 배치됐던 그런 공간인데, 이 바다에 2개의 섬이 보이잖아요. 이 2개의 섬이 보이고, 그리고 안쪽으로 이제 좀 이따가 제가 보여드릴 텐데, 마이주루항에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작년 1월 27일 날 아마 여기 최순삼 기장 선생님이 작년에 가셨는지 올해 가셨는지 모르겠는데 겨울에 제가 기행을 하고 있으니까 그 모습의 사진입니다. 실은 1년 전 2023년 5월 24일 날 여기를 처음 도착했습니다. 해질 무렵이었는데요. 이게 지금 일본 자위대 해상 군함입니다. 보이죠? 그 먼발치에서 촬영한 건데 여기에 1945년 8월 24일 날 그러니까 8월 15일 해방된 뒤 9일 뒤죠. 이 9일 뒤에 오후 5시 10분경에 조선인 수천여 명, 뭐 많게는 10,000명이 넘는 걸로 지금 보고 있어요. 일본이 공식적으로 정확한 자료를 발표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 희생자 숫자는 아직도 명확하게 판명되지를 않았습니다. 이 조선인들은 조국이 해방돼서 여러분들 일본의 홋카이도 아시죠? 북해도. 그 북해도 바로 아래쪽이 아오모리현이에요. 그 아오모리현하고 북해도는 태평양 전쟁 말기에 우리 조선인들이 강제징용돼서 끌려가서 탄광뿐만이 아니라 그쪽에 철로 건설 등 여러 가지 이 작업에 참여했습니다. 돌아가신 저희 그 큰아버지 또 저희 선친과 함께 일본에 끌려갔었는데 그때 북해도로 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안과는 일본과 떼놓을 수 없는 관계가 있습니다. 부산항으로 가던 배가 아니고요. 부산항으로 애초부터 향하지 않았습니다. 부산항으로
귀국시켜준다고 하는 안내를 해서 모두 모이게 한 뒤에 바로 해안, 그러니까 일본의 서쪽 해안을 타고 내려와서 이 마이주루항에 와서 폭침시킨 겁니다. 본래 이 우키시마호 부도한이라고 하는 배는 오키나와를 다니던 그런 여행선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군수물자가 부족하니까 회수해가지고 아래처럼 이렇게 함선으로 이용했던 배입니다. 이런 배가 일본 수뇌부의 지시에 의해서 조선인들을 부산항으로 실어 가기 위해서 모이라고 한 뒤에 바로 아까 그 바다에서 폭침을 합니다. 여기서 폭침이라고 하는 건 폭발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외부의 힘에 의해서 폭발시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천, 셀 수 없는 많은 우리 조선인들이 수장된 곳이고요. 그 9년이 흐르는데도 아직 인양이 되지 않아가지고 지금 앞쪽에 잠겨있는 그게 우키시마호고 뒤에는 소련의 배를 통해서 각지에 가 있던 일본군들이 귀환해 오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마이주루항은 일본인들이 2차 세계대전, 태평양전쟁 때 나갔다가 귀국할 때 들어온 항구였어요. 근데 그곳에 우리는 부산으로 가지 못하고 그 항구에 와서 폭침되면서 수장된 그런 곳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아오모리현, 이 위에가 지금 북해도예요. 북해도에 여기가 이제 이 아오모리현이고 여기는 북해도 홋카이도인데 무스시라는 요 항구에서 떠납니다. 여기서 떠나서 여기에 마이주루에 이게 좀 들어가 있는 데 있잖아요. 여기가 항구예요. 요 안에가 마이주루 항이.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들어오게 됐는데 아까 사진에서 본 사진상의 섬이 이겁니다. 뱀사자를 써서 사두라고 하는 섬인데 바로 이 자리에서 폭파돼서 가라앉았고요. 지금 순남비라고 그들이 정한 우리로 하면 위령비 개념이겠어요. 그 위령비가 여기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3번, 2번, 1번 여기가 당시 시신들을 매장했던 장소입니다. 왜 부산으로 가던 귀국선이 방향을 돌려 이곳에 와서 폭침되었는지 처음 접하시는 분 같으면 나중에 우키시마호 뭐 영화도 나왔었고 또 다큐멘터리도 있고 아주 자료가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 이때 처음으로 제가 여기를 밟게 되고요. 계기는 이제 남원교육청에서 국외역사 탐방, 그러니까 각 시군교육청이 국외역사 탐방을 했는데 남원교육청에는 저에게 요청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1년간 일본을 연구해서 이때 장학사님하고 과장님하고 담당 주무관하고 해서 사전답사차 여기를 가게 됐죠. 그래서 현장에서 그때 초등학교로 묵도했던 어르신 인터뷰도 하고 일본을 제가 하려고 했던 것은 아까 저하고 저녁 먹을 때 어떤 분이 일본이 별로 좋은 감정이 아니죠. 저는 선친부터 해서 제가 강의하는 영역이 동학 농민혁명, 또 항일의병, 독립운동사, 그러니까 우리 근대사의 전체적인 150년의 이 기간을 주로 강의를 다닙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까지. 그런데 2023년 이 기회로 드디어 일본 경계 밖에 있던 제가 일본 내로 들어가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밖에서 늘 그들의 잔악행위, 그들이 우리에게 가한 탄압, 학살, 그죠? 모든 용어, 극악무도한 이러한 행위들이 전부 용어가 될 텐데, 늘 밖에서 봤죠, 일본을. 그래서 2023년부터는 안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서 새로운 시각으로 일본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때 5월 22일 날 사전답사를 들어갔는데 약 한 달 전쯤인가요? KBS 9시 뉴스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인연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떤 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이 9시 뉴스에 바로 요 밑에 있는 분, 시나다 시게루라고 하는 우키시마오 조선인 희생자 추도회 회장을 맡고 있는 분이 인터뷰가 나왔어요. 그래서 78년 만에 처음으로 우키시마오 희생자들을 매장했던 곳이 세 곳이라고 하는 걸 이분이 밝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캡처한 사진 가지고 여기를 간 겁니다. 다른 위치 정보는 없었고요. 그래서 현장 답사를 다니면서 요 분이 찍었던 이 학교 건물 같은데 요 뒤를 이제 찾아냈어요. 돌아다니면서 수소문 끝에 찾아서 요 두 곳 다 확인했고, 여기는 해상 자위대 영내라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답사를 하고 어떤 정보를 알았냐면 일부 유해가 이곳에서 멀지 않은 서광사라는 곳에 유해가 모셔져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일본 스님이 그분들을 수습해가지고 그 사찰 뒤에 묘원에 모시고 있는 걸 확인해서 그쪽으로 향합니다. 밤에 도착해서 예약하고 간 게 아니기 때문에 담벼락 너머로 이렇게 이곳을 살펴보는데 마침 구스노키 분황 주지인데 이 스님이 들어오라고 하더라고요. 들어와서 이제 여기도 가서 보고, 그리고 이 들어가서 알게 된 자료가 부도한 사건의 기록, 그리고 폭침 부도한이라고 하는 이 책이 나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이 책을 쓰게 한 위원회 분하고 저자인 시나다 시게루하고 우리 스님하고 교류하면서 그런 선행한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이주리에서 출발해서 오사카로 돌아왔는데 밤 11시가 넘어서 도착을 했습니다. 이렇게 집요하게 제가 시간을 투자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책 속에 나온 건데요. 저 위에 지금 보면 여기가 아모리온 무스시고요. 그리고 여기가 바로 이제 교토부의 마이주루입니다. 배가 어디로 가야 되냐면 이쪽으로 왔어야 되는데 애초부터 일로 안 오고 여기서부터 꺾은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가다가 이렇게 해서 왔다고 하면 좀 이해가 되는데 애초부터 해안 타고 아래로 내려와갖고 바로 이 지점에 들어서자 폭파가 됐고 가라앉기 시작을 한 거죠. 그 책 속에 있는 사진입니다. 1954년도에 이 유해 발굴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인양해가지고 주변에 인양 기념관도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일본인 이 두 사람, 스나가 씨하고 노다 씨, 이 두 사람을 제가 이제 알게 됩니다. 초창기에 여기에 하려고 했던 순난비의 조형물의 디자인이에요. 미술 선생님이 한 츠카모토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이제 생존해 있지 않았고, 그 다음에 이분의 제자가 아까 얘기한 시나다 시게루라는 역사학자였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노다 미키오, 스나가 야스로, 츠카모토, 그 다음에 하시모토, 또 시나다 시게루, 그리고 구스노키 분황주지, 또 제주도 선원정사의 유해를 안치해라고 유언해서 현재 그 자리에 와 있는 스즈키 쇼겐 스님이라고 하는 이들이 저의 이야기에 마지막에 또 다시 등장을 하게 될 겁니다. 이분이 쓴 책이 아까 폭침이라고 하는 책이 있었는데 그 책을 제가 한국 번역본이 작년 12월인가 나왔어요. 이게 1945년 촬영하니까 저쪽으로 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일본어로 써 있던 그 책이 나온 지 오래됐어요, 일본에서.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번역된 건 작년 12월이고, 2023년 12월 30일 날에서 번역돼서 나왔습니다. 제가 2024년 1월에 가기 전에 이 책이 있는 걸 급히 알고 탐독을 하고
새로운 정보를 알고 이제 갈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태평양 전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리 잘 들리죠? 네, 마이크를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이따가 목이 아프면 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대륙국가였죠. 단군조선 때부터 대륙에 있었고, 대륙의 영역이 있었고, 지금의 백두산이 양쪽으로 백두산에서 한반도 남쪽 제주도 끝까지, 그리고 거기에서 북서쪽으로 중국 내륙까지 펼쳐져 있는 것이 우리 고대 영토였다. 옛날 우리 학자들은 그렇게 주장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래 대륙과 연계되어 있던 우리 땅이 이제는 한반도라고 하는 그런 지형적인 갖춰진 공간이 됐고, 그것도 남과 북이 나눠지면서 우리 남쪽은, 대한민국은 섬이 되어버렸습니다. 완전 섬이죠. 그야말로 제주도보다 더 갇힌 섬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대륙과 바다 밖의 세상을 보라는 이 주제는 대한제국 시기, 그러니까 조선 후기부터 대한제국이 세워져서 조선이 강제로 강탈당하는 때까지 1910년 경술국치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그 시기 앞에 조선 후기 사회의 기준으로 대륙과 바다 밖의 세상을 보라고 한 겁니다. 제가 이 뭐 같아요? 인류 문화사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증기기관 중에 회전력을 얻는 증기기관을 말합니다. 보통 증기기관은 수천 년 됐어요. 인류가 연구한 지. 어떻게 하면 물을 끓인 그 팽창력을 가지고 동력을 얻을 것인가. 그 노력은 오랫동안 해왔어요, 인류가. 그리고 이제 피스톤 운동을 해서 동력을 얻는 것들은 이미 해왔어요, 증기기관도. 그런데 증기를 올려서 그 팽창력을 가지고 밀어낸 뒤에 구조물을 세워서 회전하게 하는 이런 회전력을 바꾸는 것은 이때가 처음입니다. 1776년은 정조축이 1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조선은 1776년 제임스 와트의 회전력을 얻을 수 있는 증기기관이 태어날 때 정조가 즉위한 원년입니다. 비교해 보시면 돼요. 당시 이 조선 정조 시기에 우리 조선 사회는 어떤 사상이 지배를 하고 있었는지, 어떤 사상이. 자, 그런 시기에 유럽에서는 바로 회전력을 필요로 하는 증기기관을 얻게 되는 거죠. 이 증기기관을 이 긴 글은 보지 마시고요. 그냥 제 얘기만 집중하시면 됩니다. 이 증기기관이 완성됐다고 하는 의미, 특히 회전력을 하는, 이 굴린다는 거잖아요. 굴린다고 하는 걸 첫 번째 떠올리면 뭐가 되겠어요?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렇게 굴려서 할 수 있는 거. 증기기관차죠. 제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 바로 증기로 가는 열차입니다. 기차. 이것은 산업혁명의 상징이고 제국주의의 최첨단에 있는 천병입니다. 열차. 그거를 이해하려면 1899년도에 시작되는 러시아의 시베리아 철도 남방정책에 의해서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이번에 저하고 여름에 러시아 연해주기행 가신 분들은 블라디보스톡에서 하바롭스크까지 장장 12시간을 그 시베리아 횡단열차를 탔어요. 그 이유는 이걸 저는 이제 기억했으니까 이걸 느끼기 위해서. 이 증기기관차가 내려오는 그 철로, 그게 결국 일본의 북상과 맞붙어지는 시점이 너일전쟁이거든요. 열차와 열차의 충돌이라고 제가 표현을 합니다. 저는 이거를 제주도에 있는 이 송악산 해안가의 진지동굴, 가이텐 진지라고 하는 것인데 아주 긴 어뢰처럼 생긴 자살 특공대가 있습니다. 그게 송악산 해안가에 있어요. 이 안에서 우리나라 영재들, 제가 이제 영재교육도 오래 했고 또 영재 아이들을 지도하는 영재 교원들을 한 2년간 여기를 안내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바로 이 증기기관을 안내를 하게 됩니다. 그게 산업혁명과 제국주의의 끝자락이 바로 제주였습니다. 그리고 제주가 마지막 태평양 전쟁의 마지막 전장터로 내몰리다가 결국은 일본이
패전, 항복선언하고 끝나서 망정이지 계속됐으면 8월 말에서 9월에 제주도가 초토화될 예정이었습니다. 어디처럼? 오키나와, 이오지마, 괌, 사이판, 태평양 전역이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이 제주도의 숭악산 해안가에 있는 가이텐 진지에서 저는 이 증기기관 제임스 와트의 증기기관이 산업혁명의 상징이고 그거의 상징이 일단 기차 이전에 증기선부터 우리는 맞닥뜨려야 했어요. 그게 바로 강화도에 들어온 병인양요의 프랑스 함대였습니다. 그 다음이 미국 함대, 그 다음에 일본의 운요. 이렇게 세 나라의 증기선을 동쪽 해동의 나라 섬에 갇혔던 조선이 맞닥뜨린 현실이었습니다. 제일 먼저 맞닥뜨린 나라는 어디였겠어요? 당시 아시아의 상징이 중국이었으니까 청나라부터 맞닥뜨리게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실 것은 일본의 미국의 페리제도가 온 건 1853년입니다. 그러면 청나라는 아편전쟁 때 만난 거니까. 그리고 그 사이에 있던 조선은 처음으로 맞닥뜨린 게 1866년입니다. 그러니까 이 숫자 1839년 그리고 일본이 맞이한 1853년 그리고 우리가 처음으로 증기선을 맞닥뜨린 1866년 이 시간 차이가 결국 우리가 근대화를 이루지 못하고 식민지로 가게 되는 배경입니다. 이게 지금 그림인데요. 여기서 이 부분을 주목해 주세요. 까만 연기 나오는 거 보이나요?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 생각해 보세요. 거북선에 까만 연기 나오나요? 사람이 손으로 저었죠. 당시 최첨단이라는 거북선도 손으로 저어야 했습니다. 그 어떤 철갑선도 손으로 젓는 것은 저 증기선에게는 당할 수가 없는 거죠. 이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지금 증기선 나오는 거잖아요. 이 청나라의 정크선이라고 하는 건데 돛을 이용해서 뱁니다. 그래서 저 왼편에는 제1차 천비해전이라고 해서 1839년 여기는 2년 뒤에 다시 제2차 천비해전을 맞게 됩니다. 1차 해전 때 영국의 작은 이 무장을 한 상선 2척이 청나라의 배 29척 중에 26척을 파괴합니다. 이게 바로 근대와 전근대의 차이입니다. 여기 2차 해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야말로 상대가 되지 않았죠. 자, 그러면 일본은 어땠을까요? 이 뒤로 약 13, 14년 뒤죠. 13, 14년 뒤에 바로 이 미국이 페리 제독이 함선을 끌고 옵니다. 그래서 1년 뒤에 열 수밖에 없었어요. 그게 이때는 지금 1853년이면 메이지 유신 전입니다. 그러니까 명치 유신이라고 하는 메이지는 마지막 에도 막부가 이 대정 봉안을 할 때 중앙정부의 이 권력을 마지막 넘기는 게 1867년 12월이에요. 그리고 68년부터 본격적으로 메이지 유신에 의해서 일본의 근대화와 산업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이에요. 1854년 막부 시절입니다. 역시 증기선이죠. 제가 예전에는 과학교사 했을 때는 저런 게 안 보였어요. 그냥 외워서 가르치는 것이 전부였으니까. 근데 이렇게 역사를 안내하면서는 그런 세세한 구조물 하나, 또 그런 장치 하나가 결국 인류 문화의 어떠한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온 거라는 걸 깨닫고부터는 보이기 시작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10년 다시 지났습니다, 일본에. 우리는 아직 1866년에 대동강에 제너럴 쇼모노가 들어오니까 3년 전이에요. 일본의 이 장주번, 조슈번이라고 하는데 지금의 시모노세키, 일본의 세토 네이루에서 간사이 지방으로 들어가는 입구 있죠. 하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모노세키가. 그 시모노세키가 당시에 조슈번이었어요. 지금의 야마구치현입니다. 그 해협을 통과하는 이 서양 배를 이 조슈번의 군대가 공격을 합니다.
마치 우리의 강화도 해협의 덕진진에 우리도 1866년에 그런 경고비를 세우기도 합니다. 여기를 통과할 때 포격을 받은 이 함대가 1년 뒤에 연합함대를 끌고 옵니다. 그걸 우리가 시모노세키 전역이라고 표현하는데 1년 있다가 1년 좀 지나서 보복하러 들어옵니다. 4개 나라예요. 영국, 미국, 프랑스, 네덜란드. 마치 대동강의 제너럴 셔모노가 박규수에 의해서 화공작전에서 다 태워져 버렸을 때 5년 뒤에 1871년 미국이 신미항유를 일으켜서 복수한다고 들어온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조슈번이 4개의 이 산업화된 근대 이 서양 세력들에게 그 포격의 따끔한 맛을 보고 야,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우리는 통상 수교를 막았지만 그렇게 외적이 쳐들어왔을 때 일본은 우리하고 다르게 연 거죠. 열었단 말이에요. 그 차이예요. 막은 거와 연 거 차이.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습니다. 지금의 이 가고시마 현인데 남원의 양림단지에 가면 도공 그 도예관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이산평 말고 그때 끌려간 데가 바로 이 사스마입니다. 그 사스마 도자기가 유럽에 알려지면서 일대 일본이 박람회에서 히트를 쳐서 도자기로 돈을 벌어들이게 되는 게 바로 이 사스마번인데 지금은 가고시마예요. 이거는 이제 1862년 1년 전에 이 가고시마에 왔던 영국인이 사스마의 이 번주가 지나가는데 예를 표하지 않았다고 해서 사무라이가 죽여버립니다. 영국 사람을. 그래서 이거에 대한 배상을 하라고 영국에서 요구했는데 들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영국의 함대가 들어와서 포격하는 장면입니다. 왼쪽에 사진 보이시죠? 서양 포격을 먼저 맞은 건 이 가고시마고 그 다음이 이제 아까 이 장주번 두 번째로 1년 차이로 이제 맞게 되는 거죠. 사실은 이 사스마번은 지지 않았어요. 영국 함대에. 그래서 오히려 자기들이 이겼다고 주장을 했어요. 사스마번이. 그렇지만 그 서양의 근대 함선이 와서 해안가를 초토화시키는 걸 보면서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서양 군무를 받아들여야겠구나. 이러한 의식 때문에 1866년 근대 소총, 뒤에서 이 탄피를 장작에서 쏘는 소총이 1866년에 영국에서 나옵니다. 그게 스나이드 엔필드라고 하는 거고요. 우리가 여기 문병학생 계시는데 김계남 장군이 남원에서 출발해서 공주 우금지를 두고 먼저 나중에 청주성으로 들어갑니다. 그 청주성의 남천교를 건너서 청주성 남문 앞에 도착했을 때 지금의 청주여고 언덕자리 그 자리에서 일본 축지대를 보호하는 부대가 사격을 하는데 그게 사거리 600m짜리 바로 이 스나이더 엔필더였어요. 무기의 차이입니다. 근대와 전근대 차이. 얘네들은 이걸 만든 1866년에 그때 대량 수입해 옵니다. 영국으로부터. 이거를 당해봤기 때문에. 영국 포격을 받아보고 서양의 네 연합함대의 포격을 받아본 일본의 이 번들, 특히 이 사스마번하고 아까 얘기한 장주번, 이 둘이 결국은 일본 제국주의를 이루는 근간 세력들이 되죠. 일본의 신정부 세력을 이들이 가서 하니까요. 그래서 조슈번이나 사스마번, 이 조슈번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토 히로부미를 길러낸 요시다 쇼인의 이 쇼카 손주쿠라고는 일본의 근대 학교, 아베가 존경했다고 하는 그곳이 있는 데가 바로 이 조슈번입니다. 지금의 야마구치현이에요. 그래서 이 두 번이 각각 서양의 침략을 받아보면서 안 되겠구나. 이 서양의 근대의 무기로는 도저히 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반면에 이 사고를 우리 조선으로 한번 가봐요. 자, 프랑스 1866년, 미국 1871년, 그리고 일본 1875년, 각각 병인양요, 신미양요,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운요 사건의 세 나라입니다. 조선은 이때 대원군 하에 있었습니다. 1864년부터 하야하는 1873년까지 10년간은 대원군이 집권하고 있는 시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맞닥뜨린 때는 대원군 시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통상 수교 거부 정책을 쓰는 거죠. 그게 일본과 우리의 차이점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청나라는 아편전쟁 이후에 일본보다 먼저 근대화를 시도합니다. 그래서 자체 함선도 만들어내고 청이 죽어있던 게 아니에요. 청나라도 나름 발빠르게 했어요. 일본보다 먼저. 그러다 나중에 이제 내부 문제 그리고 부패 문제로 결국은 종이호랑이가 돼서 지고 만 것뿐이고요. 어쨌든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건 여기 스나이더 엔필드라고 하는 금속 탄피식 장전체계, 이게 1866년에 본격적으로 등장하고 이거를 바로 이 번에서, 일본의 번에서 수입하게 되고요. 이 뒤에 이 무기는 일본이 메이지 유신을 한 뒤에 막부가 마지막 저항할 때 보신전쟁이 이루어집니다. 그때 이 신식 무기와 사무라이들의 칼과 구식 무기와 대결해서 게임이 안 됐죠. 그래서 정부군이 승리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 무기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태평양 전쟁으로 가는 길입니다. 좀 빨리 갈게요. 그래서 일본은 이 보신전쟁 이후 마지막 사무라이라고, 여러분 혹시 영화 라스트 사무라이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바로 세이난 전쟁이에요. 요 뒤에 약 한 7, 8년 전가요? 8, 9년? 8, 9년 뒤에 마지막 이 세이난 전쟁에 사이고 다카모리가 저항. 사이고 다카모리도 원래 왕정 복귀 세력이고 참여했다가 나중에 이제 반대편에 서서 정부에 반대에 섰다가 마지막 죽게 되죠. 어쨌든 이런 전쟁을 통하고 그러고 나서 일본이 한 가장 획기적인 일, 일본 근대사에서 가장 잘한 전환점이 바로 이 이와쿠라 사절단을 미국과 유럽으로 보낸 거였어요. 여기 보면 이제 오쿠부부터 그 다음에 이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바로 이와쿠라입니다. 이와쿠라고, 여기는 지금 야마구치라고 하는 거고요. 얘는 기도 아마 이렇게 발음할 것 같은데. 그래서 이들을 포함한 수백 명의 이 사절단이 바로 무려 2년간을 유럽과 미국을 다녀오게 되죠. 그 루트가 이래요. 이렇게 돌면서 아마 갔다 온 보고서가 제가 알기로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또가 저기 있죠. 자, 조선으로 옵니다. 1871년 이와쿠라